1984년 겨울, 서울 변두리의 밤은 유난히 빨리 어두워졌다. 연탄 냄새가 골목에 깔리고 버스 정류장 앞 포장마차에서는 어묵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다. 사람들은 목도리를 턱 끝까지 올리고 종종걸음으로 집을 향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한 소문 하나가 있었다. 저기 봐, 또 앉아있네. 누구? 저 2층 창가 여자 말이야. 맑은 양장점 2층 창문. 밤 19시만 되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고 한 여자가 창가에 앉았다. 나이는 40쯤 되어 보였다. 늘 단정한 회색 카디건을 입고 머리는 낮게 묶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볼 뿐 누구와 말하는 법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불렀다. 창가의 여자. 이름은 아무도 몰랐다. 그 여자를 가장 자주 보는 사람은 택시기사 박민수였다. 민수는 말이 많고 오지랖이 넓고 운전보다 손님 사연 듣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손님이 타면 목적지보다 먼저 물었다.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데 차인 겁니까? 아저씨, 그냥 서울역이요. 서울역 가는 사람 중에 그냥 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연이 있지. 그런 민수의 별명은 동네에서 박라디오였다. 틀면 하루 종일 나오고 끄는 법이 없어서였다. 어느 날 밤 민수는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다가 2층 창문을 올려다봤다. 저분은 매일 저 시간에 앉아 계시네. 포장마차 주인 순덕이 말했다. 사랑하는 남자 기다린다잖아. 옆에 있던 철물점 박사장이 끼어들었다. 아니야, 남편이 바람나서 나갔다더라. 이발소 김씨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들은 건 다른데 원래 유명한 가수였대. 무대 공포증 때문에 은퇴하고 저기 숨어 사는 거라던데? 민수가 눈을 반짝였다. 가수요? 순덕이 한숨을 쉬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밥보다 소문을 더 잘 씹어. 그 순간 2층 창가의 여자가 조용히 커튼을 닫았다. 민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일부러 그 골목을 더 자주 지나갔다. 택시 손님이 왜 이 길로 가요? 하고 물으면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 길이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아저씨, 미터기 올라가는데요? 인생은 원래 돌아가는 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밤, 민수의 택시에 한 여자가 탔다. 회색 카디건, 낮게 묶은 머리. 바로 그 창가의 여자였다. 민수는 룸미러로 그녀를 흘끗 보고는 깜짝 놀라 핸들을 살짝 꺾었다. 어이쿠,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운전 조심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서울역이요. 민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서울역 가는 사람 중에 그냥 가는 사람은? 여자가 차갑게 말했다. 그냥 갑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3분을 못 참았다. 혹시 어디 먼데 가십니까? 아니요. 누구 배웅하러? 아니요. 누구 마죠? 여자가 룸미러 속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기사님은 운전보다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민수는 헛기침을 했다. 제가 원래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과 참견은 다릅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여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내렸다. 봉투 안에는 털장갑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민수는 이상하게 궁금했다. 그녀는 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출입구 앞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한참 후 다시 택시 승강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민수의 택시에 다시 탔다. 다시 그 골목으로 가주세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못 만나셨어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수는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윤정희. 양장점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낮에는 동네 사람들의 바지단을 줄이고 교복을 고치고 낡은 코트를 수선했다. 밤에는 창가에 앉았다. 민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어느 날 양장점에 들어갔다. 바지 수선 좀 하려고요. 정희가 말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민수는 멀쩡한 바지를 내밀었다. 기장이 좀. 정희가 바지를 들어 살폈다. 딱 맞는데요. 마음의 기장이 안 맞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아주 살짝 웃을 뻔했다. 하지만 웃지는 않았다. 그건 제가 못 고칩니다. 민수는 민망해서 머리를 긁었다. 그럼 허리라도 줄여주세요. 허리도 딱 맞아요. 아니요. 앞으로 제가 살을 뺄 예정입니다. 예정까지 수선하진 않습니다. 민수는 완패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포장마차에서 순덕에게 말했다. 저분 보통 분 아니야. 말로 사람을 접어버려. 순덕이 웃었다. 그러니까 괜히 건드리지 말라니까.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진짜로 찢어진 택시 시트 커버를 들고 양장점에 갔다. 이건 고칠 수 있죠. 정희는 시트 커버를 보더니 말했다. 택시도 기사님 닮았네요. 어떤데요? 많이 떠들다가 터진 것 같아요. 민수는 배를 잡고 웃었다. 그날 정희도 아주 작게 웃었다. 창가의 여자에게 처음으로 웃음이 생긴 날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민수는 조금씩 정희의 사연을 듣게 되었다. 정희에게는 오래전 남편이 있었다. 남편은 지방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정희에게는 3살 배기 아들이 있었다. 이름은 준호. 남편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희는 큰 병을 앓았다. 형편이 어려웠고 친정도 없었다. 결국 어린 준호는 잠시 보육원에 맡겨졌다. 잠시였어요. 정희가 말했다. 정말 잠시라고 생각했어요. 병만 낫고 데리러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정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병원비 때문에 빚이 생겼고 주소가 바뀌고 보육원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 행정서류는 엉망이었고 준호는 어느 순간 기록에서 사라졌다.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정희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았다. 준호가 어릴 때 기차를 좋아했다. 특히 서울역을 좋아했다. 언젠가 아빠처럼 멀리 일하러 갔다가도 기차를 타고 꼭 엄마에게 돌아오겠다고 말하곤 했다. 그래서 정희는 밤마다 서울역 방향 도로가 보이는 창가에 앉았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다 큰 준호가 저기를 걸어올까봐.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동네 사람들이 만든 소문은 전부 틀렸다. 그녀가 기다린 사람은 첫사랑도 바람난 남편도 옛 무대의 박수도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부터 민수의 오지랖은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혹시 준호라는 이름 아십니까? 손님들이 황당해했다. 준호가 한둘이에요? 대략 30살쯤 됐고 어릴 때 서울역 좋아했고 엄마 이름은 윤정희. 아저씨, 저 회사 늦었어요. 민수는 경찰서도 찾아가고 구청도 찾아가고 옛 보육원 주소도 뒤졌다. 당연히 쉽지 않았다. 구청 직원은 말했다. 자료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래된 자료가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그 말은 맞는데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엄마 마음보다 깁니까? 직원은 한숨을 쉬었다. 기사님, 영화 찍으세요? 민수는 진지하게 말했다. 찍는다면 주연은 제가 아닙니다. 한편 동네 사람들도 조금씩 정희의 사연을 알게 되었다. 소문 좋아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다. 포장마차 순덕은 매일 밤 정희에게 따뜻한 국물을 올려보냈다. 이발소 김씨는 옛날 신문을 모아와 보육원 이전 기사를 찾아봤다.
설물점 박사장은 낡은 창문 틈을 고쳐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바람 들어오면 감기 걸려요. 아들 만나기 전에 아프면 안 되잖아. 정희는 고개로 숙였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쉽게 오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지고 정희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밤마다 창가에 앉는 시간도 짧아졌다. 민수는 초조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택시에 한 청년을 태웠다. 청년은 지방에서 올라온 듯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목적지는 서울역 근처 여인숙이었다. 민수는 습관처럼 물었다. 서울은 처음입니까? 네, 사람 하나 찾으러 왔습니다. 민수의 귀가 번쩍 뜨었다. 누구요? 청년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 윤정희, 준호 3살. 민수는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다. 이름이 혹시 준호입니까? 청년이 놀라 물었다. 그를 아세요? 민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니, 나는 모르는데 당신을 평생 기다린 사람이 알아요. 그날 밤 민수의 택시는 미친 듯이 골목으로 달렸다. 평소 같으면 말이 많았을 민수도 그날만큼은 조용했다. 택시가 양장점 앞에 멈췄다. 2층 창가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정희가 앉아 있었다. 민수는 청년에게 말했다. 올라가요. 준호는 계단 앞에서 멈췄다. 무서워요. 뭐가요?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면요.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자식 얼굴을 눈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준호가 계단을 올라갔다. 똑똑. 낡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정희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선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준호입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서 바느질감이 툭 떨어졌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정희가 서울역에서 매번 들고 갔던 것과 같은 털장갑이 들어있었다. 어릴 때 기억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겨울만 되면 손이 시렸어요. 누가 장갑을 끼워주던 느낌이 계속 났어요. 정희의 얼굴이 무너졌다. 준호야. 그 한마디에 모든 세월이 무너졌다. 준호는 아이처럼 울었고 정희는 그런 아들을 끌어안았다. 골목 아래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 신덕은 눈물을 닦다가 어묵꼬치로 코를 찔렀다. 아이고, 철물점 박사장은 울면서도 말했다. 저 문 내가 고쳐놔서 다행이지. 감동적인 순간에 삐걱거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발소 김씨가 훌쩍이며 말했다. 내가 머리라도 하고 올라가라고 할걸. 민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날 밤 창가의 여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 뒤 양장점 창문에는 작은 종이가 붙었다. 초선합니다. 옷도 마음도 조금씩. 준호는 엄마 곁에 남기로 했다.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밤에는 정희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정희는 여전히 창가에 앉았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창밖 골목을 내려다보며 웃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민수가 양장점에 들렀다. 바지 수선 좀. 정희가 보지도 않고 말했다. 또 마음의 기장입니까? 준호가 웃으며 물었다. 엄마, 이분이 그 유명한 박 라디오 아저씨예요? 민수가 가슴을 폈다. 유명하다니. 제가 좀 알려지긴 했죠. 정희가 말했다. 시끄러워서 알려진 거예요. 민수는 상처받은 척했다. 이 집은 감사의 마음이 바느질처럼 촘촘하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아저씨 덕분에 제가 엄마를 찾았어요. 민수는 괜히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그냥 운전만 했어.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길을 이어주셨어요.
민수는 처음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골목의 창문마다 햇살이 걸렸다. 낡은 양장점 2층 창가에도 노란빛이 번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창문을 올려다봤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수군거리지 않았다. 누군가 물으면 이렇게 말했다. 저기 창가의 여자. 그리고 곧 정정했다. 아니 이제는 창가의 엄마지. 그날 저녁 정희는 준호와 함께 창가에 앉아 있었다. 멀리 서울역 쪽 하늘에 기차 소리 같은 바람이 지나갔다. 정희가 말했다. 준호야. 네 엄마. 너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가 멈춰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더라. 기다림도 살아있는 거더라.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그 자체로 계속 걷고 있는 거였어. 준호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손은 여전히 작고 차가웠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래 골목에서는 민수의 택시가 지나갔다. 빵빵! 정희와 준호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다. 민수도 손을 흔들다가 앞을 못 보고 쓰레기통을 살짝 들이받았다. 쿵! 골목 사람들이 동시에 외쳤다. 당라디오! 민수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 괜찮습니다. 감동에는 원래 약간의 충돌이 필요합니다. 정희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오래전 잃어버렸던 젊은 날의 웃음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양장점 2층 창문에는 불이 오래도록 켜져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불빛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불빛이었다. 그 불빛 아래에서 한 여자는 다시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 아들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